예, 2020년 한반도 난청 포럼 마지막 순서로 패널이 토의가 있겠습니다. 그 앞에 화면이 아직 이제 보시겠지만 사실 오늘 방송 촬영도 그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지금 이렇게 칸막이가 쳐지면서 오늘 패널을 진행하게 되게 됩니다. 마지막 순서 진행은 대한이비인후과 조양선 이사장님께서 패널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패널은 이제 오늘 강의를 해주신 그 네 분의 교수님, 그리고 심계원 청운복지관 관장님, 그리고 송재진 서울대학교 이비인후과 교실 교수님께서 참가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그 질문 리스트를 잘 정리를 해서 오늘 어떤 그 패널리스트들이 유익한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1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제한 점은 있습니다. 먼저 그 송재진 교수가 인공화후 매핑 데이터의 공유 방안에 대한 어떤 그 컨센서스를 모으는 그런 강의를 한 5분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2개 질문을 잘 정리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널을 시작하기 전에 어쨌든 저희 예능 프로그램처럼 한번 구호를 외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슬기로운 인생 백서. 네, 송재진 교수 나와서 저 강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의 송재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국내 매핑과 언어평가 데이터 공유에 대한 의견 조사이고요. 우선 앞에 보시면 국내 CI 센터가 이렇게 많이 있고, 그리고 뎁스쿨이 많이 있습니다. 평균 학생 수가 적지 않고요. 그리고 양적으로 팽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하셨습니다만 유소화 수술 연령 저하 및 양측 이식에 인해서 기하급수적으로 환자 수가 증대하고 있고, 최근에는 일측성 난청, 비대칭성 난청 혹은 급강화형 청력도 이런 난청 환자군의 인공화호를 통한 재활, 수술 정직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체계적인 술후 환자 관리 시스템의 뒷받침 없이 각 센터별로 상이한 술후 환자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청각 언어 재활을 실시하고 있고, 센터 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연고지 이동 혹은 전원할 때 효율적인 재활 치료의 연계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핑과 언어 평가의 표준화 필요성이 있고요. 인공화호 환자 관리 시스템 구축을 하거나 혹은 국가적으로 인공화호 수술 후에 환자 재활 표준 지침 확립을 하거나 정도 관리를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표준화 프로그램이 부재해서 각 병원별로 독자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병원 간 그리고 병원과 사설 기관 간의 연계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 주체가 학회가 될 것인지, 개별 연구자가 될 것인지, 제조사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선결 과제이겠고, 술후 검사 시기와 검사 도구의 표준화가 필요할 것이고, 시범 사업이 필요할 것이고, 학회 차원에서 권고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돼서 이에 따라서 실시된 검사 결과의 데이터베이스 축적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 사례를 조사하려고 제가 2014년에도 한번 오승화 교수님을 도와서 조사를 하고, 이번에도 한번 해외 6개 센터에 이메일 인터뷰를 실시했는데, 국가적으로 데이터 관리하는 곳은 홍콩밖에 없고요. 사실 뭐 홍콩은 국가라기보다는 이제 도시이기 때문에 뭐 규모가 워낙 작아서 가능한 것 같고, 기타 국가는 전무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 33개의 센터의 CI 술자의 모임인 히어링이라는 이 그룹이 있는데, 여기에서 표준화와 데이터 관리에 대한 지침이 뭐 이제 그 술자들 사이에서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에 보시면 수술 전의 검사라든지 수술 후에 뭐 검사라든지, 제가 개별적인 검사를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다양한 검사들을 권고를 하고, 실제로 여기에 가입된 이 33개의 센터들 다 국외 센터들인데, 여기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각각의 검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외에 이런 데이터나 이런 매핑이나 혹은 언어 평가에 대한
표준화 혹은 데이터 관리를 위한 논문이 있는지 찾아봤었는데 2014년에 찾았을 때 하나 있었고 그 이후에 6년간 하나도 나오지가 않아서 아직도 이 논문 하나가 유일합니다. 중국에서 나온 논문인데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표준화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제안이 됐었지만 실제로 중국에서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난점이 이제 있는데 수술 건수가 많은 병원은 자체 환자의 전체 평가나 관리에 난점이 있고 수술 건수가 적은 병원은 적은 대로 정도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고지가 변경이 된다든지 수술병원 이외의 기관에서 매핑이나 언어 평가를 실시하면 기관별 차이나 데이터 공유 한계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1차 설문을 2014년에 실시를 해서 온라인으로 이메일 설문을 해서 전국의 CI 센터에서 근무하는 와우 의식을 하는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응답 인원은 총 21명이었고요. 이 당시에는 술 후에 매핑이나 언어 평가를 학회 차원으로 표준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지에 대한 의견에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다라는 의견은 29%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표준화가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작업이 무엇이냐를 봤을 때 학회 차원의 매핑이나 언어 평가 TFT를 구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술 후에 정해진 기간에 표준화된 매핑과 언어 평가를 실시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다. 그리고 일부 의견으로 매핑이나 언어 평가를 담당하는 청각사나 언어치료사 보수 교육을 실시하자.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이 당시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에는 매핑의 개인차가 크고 그리고 자료 관리가 부실할 가능성이 높고 검사 도구 일원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기술적인 공감대 형성이 좀 어려울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타당성이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학회 차원의 표준화는 가능하지만 학회에서 환자 개개인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2차 설문을 다시 실시했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 6년이 짧으면 짧지만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일단 양이 보험이 지금 되고 있고 그리고 인공화호의 이런 적응증이 굉장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늘어났습니다. 한쪽 난청이라든지 혹은 비대칭성 난청이라든지 고음에서 스키슬롭 모양으로 떨어지는 그런 환자들에서 난청이라든지 뭐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더군다나 원격 의료 같은 것도 이제 조금씩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의 변화가 어떨지가 사실 저도 궁금했는데요. 응답 인원은 총 12명이었고 이번에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2014년에 대다수였는데 비해서 오히려 많이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필요하지 않다 이런 그리고 기타 의견도 필요하지 않다에 가까운 의견들이었고요. 그래서 앞에서 마찬가지로 표준화가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표준화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대답을 하신 분들에서 이유는 매핑은 시술 병원 차원에서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전 데이터와의 연계성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 관리에 법적 불안정성이 있다. 데이터 입력과 보관에 대한 비용적인 문제가 있다. 단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정도는 우리 학회에서 해야 할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다는 의견 혹은 기타 의견을 주신 분들을 보면 데이터 수집의 이유 자체가 불분명하다. 즉 매핑 데이터는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굳이 이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두 분이 있었고요. 각 병원의 난이도 비교 분석 연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언어 평가에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이 있었고 관심 있는 연구자가 팀을 이끌고 연구를 주도하면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일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 자체가 다른 의무 기록하고 차이가 없는데 굳이 이것만을 위해서 표준화를 하고 DB를 구축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대한청각학회에서 체계적인 인공화호 사용자 관리위원회라는 것을 발족을 해서 여기에서 가장 처음 나온 양식이 인공화호 사용자 전원 요약서입니다. 이미 학회 회원분들 모두에게 공지 메일이 나갔고 대한청각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김리석 교수님께서 주도를 해서 모임을 만드셨었고 현재는 청각학회 회장이신 이준호 교수님이 이어받아서 계속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원 요약서의 기본적인 정보, 인공화호 이식과 관련된 정보, 전원 의견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요. 여기에 매핑 자료, 사실 이제 이 요약서가 아주 자세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주 특이할 만한 사항들 이런 것들은 담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간 발표가 길어졌는데요. 결론을 하면
집도의, 청각사, 언어치료사, 교사 등의 각급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겠고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확립하고 시범 사업을 통한 효용성의 평가와 피드백 시행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의료진 및 검사자, 치료사의 소통 증진, 그리고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험이 되는 체계 확립을 의 기틀을 마련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사실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의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항상 숙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할 때도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인공화호 그 매핑 데이터라는 것이 또 개인별로도 너무 차이가 많고, 그러니까 아주 섣불리 우리가 쉽게 표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오늘 그 토론 내용에도 많이 나오겠지만은 환자들이 그러니까 인공화호 사용하시는 분들이 기관 간의 어떤 소통을 위해서는 또 이러한 표준화가 불가능하지 않다면 그래도 그쪽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패널리스트 중에서 저희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매핑 데이터 공유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네, 일단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제 슬라이드에 저 슬기로운 인생 백서에 대한 이제 패널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저 송재진 교수가 얘기하신 것은 이제 그 앞으로 또 내용에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 질문은 12개입니다. 12개에서 쭉 진행을 하고 또 필요하면 또 패널리스트들에게 의견을 듣겠습니다. 처음 4개 질문은 매핑에 대한 질문입니다. 애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제 슬라이드를 읽어주시고요. 어리기 때문에 그 매핑하는 당시에 그 청각장애인들한테 부모가 정말 많은 정보를 주고 싶은데 이런 반응을 부를 때도 반응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 말고도 어떤 부분을 전달하면 가장 매핑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쭉 질문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매핑의 A to G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 탁평근 교수님께서 한번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제가 강의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아동들이 집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매핑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는 그걸 충분히 파악을 못하고 아동의 특성을 파악을 못하면 매핑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처럼 부모가 아동이 가정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제 그 확인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아동이 소리에 대한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매핑이 잘 되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이제 매핑하는 사람에게 어떤 걸 제공해 주면 좋은지는 만약 그게 잘 어려우면 저 같은 경우는 비디오를 촬영해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 그 아동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아주 매번 비디오 찍을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경우들은 비디오 찍어서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아동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핑할 때 정말 도움이 되는 건 인지 기능이 좋은 애들은 상관없죠. 근데 그러지 않은 애들의 아동의 성격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그걸 잘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성격이 어떻다, 어떤 아동들 같은 건 아까도 제가 강의 시간에 대충 얘기했지만 되게 완벽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들을 갖고 있는 아동들을 매핑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또 찾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작은 소리에 반응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그래서 이 아동이 저주파수에 대한 환경을 잘 듣고 있는지, 중간 주파수에 대한 아니면 고주파수에 대한 환경을 잘 듣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잘 그렇게 보고를 해주시면 이제 그 주파수별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매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모르면 비디오 찍어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아동이 반응하는 걸 직접 또 부모님들이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럼 매핑할 때 되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이 되고 그러면서 스마트폰의 역할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비디오가 많은 도움을 가장 많은 정보를 줄 것 같다는 것은 어떤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비슷한 이제 질문인데요. 이런 그 애들이 민감해하거나 그런 그 싫어하는 음역대를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노출을 안 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그 뭔가 문제가 되는 음역대나 특징을 파악해가지고 더 관찰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했습니다. 역시 탁 교수님이 좀 대답해 주십시오. 일단은 대부분의 아동들은 인공화호 매핑만 잘 되면 그렇게까지 시끄럽거나 거부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 아동들 중에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중복 장애가 있는 아동들 같은 경우가 이제 이와 같이 어떤 특정한 소리에 되게 민감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대부분 그걸 C레벨을 전체적으로 확 끌어내리면 아동들이 시끄럽지는 않지만 말 듣기, 말지각이나 이런 게 발달이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까 제가 강의 도중에 말했던 일단은 스위핑 기능을 잘 활용을 해서 과연 어떤 주파수 대역을 정말 싫어하는지를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소리를 또 너무 낮춰버리면 그 아동이 아까도 말했지만 그 주파수 대역대를 못 들을 수 있으니 저는 어느 정도 낮춘 다음에 그 아동의 그 소리에 계속 노출시켜서 그 소리에 대해서 좀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게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나중에는 그 소리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도 좀 없어질 수도 있고 또 그 주파수 대역에 관련된 말소리를 발달하는데도 어려움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아니면 아까 이제 매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코클리어에는 라우드니스 그로스라든지 아니면 메델에는 맵노라는 이런 기능들도 잘 활용을 하면 일단은 소리 들어올 때 출력을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관련된 변수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여하튼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좀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일단 뭐 듣기 싫다고 해서 너무 낮춰버리면 소리 발달이 안 되니까 저는 어느 정도 약간은 조금 싫어할 정도 수준까지는 좀 내려서 그렇게 싫어하지 않으면 좀 내리고 그걸 계속 노출시켜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정성욱 교수님. 예, 좀 덧붙여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많은 말씀하셨지만 매핑의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가 건청인들이 듣는 소리의 크기와 유사하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귀에 작게 들리는 소리는 와우 사용하는 사람한테 작게 들려야 되고 편안하게 들리는 소리는 똑같이 편안하게 우리한테 시끄러운 소리는 그들에게도 시끄럽게 들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질문을 주신 분이 아마 어머님일 것 같고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만약에 어머님이 생활하시는 그 환경 가운데 특별히 거슬리거나 민감하거나 싫을 만한 소리가 없다면 매핑이 제대로 되었다는 한도 내에 이게 와우를 쓰는 우리 친구한테도 불편할 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특별히 거슬리는 소리가 주변에서 없는데 애가 괴로워한다 그러면 매핑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고도난청으로 심도난청으로 태어나서 보청기를 해도 교정청력이 한 50대 10회를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보청기를 껴도 소리가 다 작게 들리는 조용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한 10개월에 한다 그래도 몇 개월이 지나도 이제 소리 들은 지가 몇 달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험해 보면 이게 소리가 뭔지 이런 귀에 이런 자극이 들어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적정한 행동인지 이런 것들이 학습이 돼 있지 않아서 수술 직후에는 한동안 소리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못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정상증여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 어머니 뱃속에서 4개월부터 소리를 듣고 이제 크는 거거든요. 태어나는 그날부터 소리를 듣고 이제 크는 거고. 그래서 처음 난청이 진단되면 보청기를 쓰는 동안부터 언어 치료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소리에 적절히 반응하는 그런 훈련들을 쭉 해가다가 수술을 하고 나면 뭐 조기 매핑 이외에도 소리에 다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을 형성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박 교수님. 그 지금 질문의 의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뭐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나 아니면 기형이나 이런 것이 없지만 그 일단 소리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폐아동이 그 인공아우를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가능성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제가 자폐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폐아동들 치료할 때 이런 소리들을 잘 찾아서 이런 소리들을 제거해주는 이것이 이제 그 자폐아동들 치료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완전히 아까 말했지만 제거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노출을 시켜서 그 소리에 좀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관련된 것들은 아까 스위핑이란 이런 변수도 있지만 민감도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되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파악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대답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매핑에 대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도 역시 평가에 대한 것입니다. 인공어를 쓰고 적절하게 됐는지 영유아들의 경우에 놓치는 소리는 없는지에 대한 이제 걱정이 많은데 병원에 가면은 이제 객관적 검사 같은 걸 해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지만은 집에서는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항상 걱정이 되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영유아들의 집에서의 어떤 인공어를 쓰고 있는 청력 상태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또 탁 교수님. 일단은 그 영유아들 같은 경우 이제 보청기에 저희가 피팅을 할 때 최대 출력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설정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설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어가서 세컨 히어링 로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지금 뭐 보청기 피팅할 때도 조절이 적절한지 아닌지 이런 걱정은 사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청각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걸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놓치는 소리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들이 같이 생활하는 부모님들이 잘 관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스로 표현할 수 없는 영유아들 같은 경우 부모들이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아동들을 잘 관찰해 보면 뭔가 사실은 특이한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매핑하는 사람들 만약에 이제 반응을 잘 안 해주는 사람들을 매핑하기 되게 어려울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핑하는 사람들이 아동들 특히 영유아들을 케어하는 이런 걸 조금 또다시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한테도 막 만 1살 미만인 그런 아동들이 막 와가지고 와우 착용하지도 않고 이런 아동들을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정말 내가 정말 더 영유아들을 보살피는 공부를 더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아까 그런 그 매핑할 때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많잖아요. 그 NRT라고 하는 것도 있고 ESRT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소리가 들어가지는 않게 우리가 조절을 하니까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애들이 스피치 프로세서를 자꾸 떼가지고 막 버려버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걔가 잘 못 듣는다는 거죠. 어떻게 네네. 해서 합니까? 들리지만 그래도 또 떼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커서 일단은 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단은 이게 자기가 듣기에 뭔가 불편하니까 이게 그 계속 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조절하면 그 아동이 정말 편하게 듣게 되면 떼지 않는 것들을 계속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매핑이 정말 잘 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 부모님들한테 이제 대답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이제 그 매핑할 때 오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반복될 겁니다. 매핑에 대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대개는 뒤에도 비슷한 질문이 있습니다만은 수술한 병원에서 주로 이제 매핑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 매핑할 수도 있죠. 뭐 사는 거주지 같은 것 때문에.
이력을 다 알고 있는 그런 그 수술한 병원과 이력을 확실하게 잘 모르는 그런 다른 병원에서의 어떤 차이가 이제 뭐가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그러니까 매핑을 하시는 청각사로서 어떻게 접근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최상의 듣기 상태로 맞출 수 있는지를 이제 물어봤고, 그러면 이제 제가 먼저 송재진 교수님한테 이런 거 아까 매핑 데이터를 공유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병원으로 트랜스퍼가 될 때 어떤 정보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수술 전후에 이런 데이터들이 조금 필요한 것들, 가령 뭐 수술할 때, 뭐 수술 전에 특이사항, 뭐 가령 뇌기형이 있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들어가야겠고요. 수술할 때 전극은 몇 개가 들어갔고, 수술 동안에 했던 그런 전기적 반응에 대해서 잘 나왔는지, 아니면 일부 채널에서 반응이 좋지 않았는지 뭐 이런 것들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매핑 데이터는 사실은 이게 수술하고 어느 정도가 지났을 때 이제 전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 앞에서 다뤄졌던 그런 매핑할 때 어려운 점이라든지 특별히 잘 이제 듣기 편한 혹은 듣기 어려운 소리들에 대한 정보들이 다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그런 모든 것들을 요약해서 이제 적어주는 그런 데에 대해서 뭐 그런 인력이라든지 시간적인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포맷도 표준화가 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술자마다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런 매핑 선생님들이 그 데이터를 전송을 해주실 때 있어서 그 전송하는 양식에도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이드라인 정도가 좀 제시가 될 수가 있으면 향후 이제 표준화가 된다고 네네. 생각했을 때, 네네. 방금 송재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의 정보면은 다른 병원에서 수술 받고 매핑하던 애들을 잘 매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탁 교수님? 저한테 주로 이제 그 리포트 해가지고 오는 아동들 같은 경우 보면 사실은 퍼포먼스가 좋지 않아서 오는 아동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동들에게는 관심이 되게 많은데, 다른 병원으로 갈 때 부모님들이, 어떤 부모님들은 그 모든 진료 기록들을 다 가져오시는데, 여기에는 이제 수술 기록, 그 다음에 청력 검사 결과, 그 다음에 또 그 수술하고 나서 병원에서 말지각 검사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모든 매핑 데이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져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도움은 되게 많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 특히 많이 되는 게 MRI나 이런 결과들을 사실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에게 들었지만 부모님들이 잘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수술 기록지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 MRI 결과가 기록돼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매핑하는 선생님들은 그런 것 정도는 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말지각 검사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저한테 딱 왔는데 이 아동이 부모가 뭐 저한테 잘 보고를 해주면 되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런 뭐 병원에서 평가한 결과라든지 아니면 치료실에서 평가한 결과들을 가지고 오면 매핑할 때 상당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현재 매핑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바로 열어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어떻게 매핑했는지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고, 현재 매핑 상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현재 아동의 상태가 중요하니까 그 아동의 상태가 현재 매핑과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매칭이 안 되는지를 보고서 저희 같은 사람이 계속 조절해 주는 거니까 일단은 지금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타 병원으로 이렇게 할 때 이 사람 내 아동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못하지 않나,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현재 매핑이 이렇게 돼 있지만 그 현재 매핑, 그동안에 이렇게 매핑이 이렇게 되기 전까지의 어떤 히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히스토리가 매핑을 바꿀 만한, 그러니까 NRT부터 시작해가지고 매핑을 바꿀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매핑을 바꿨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그 현재 매핑 데이터를 열어보는 것 말고도 그동안의 기록 같은 것들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기록들을 가져오면 물론 도움이 될 것이고요. 네네. 이미징도 보세요. 그러니까 사진 같은 것도 필요합니까? 일단은 그 저희 고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게 되면 엑스레이는 찍어 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진짜 MRI 사진까지 가져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물론 제가 MRI 판독을 뭐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CT요. 네, CT나 MRI 사진 그 수술할 때 찍잖아요. 네, 그런 걸 NRT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MRI요. 그러니까 MRI는 이제 저 수술하고 나면 못 찍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 거. 그 전 거. 네, 예, 그 예. 수술할 때 찍는 그런 것들을 가져오시게 되면 일단은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임기정 교수님께서 그 설명 저한테 해주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영상학과 교수님들이 또 기록해 주시니까 이제 그런 걸 보고서 이 아동이 현재 어떤 상태라는 것을 파악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 매핑 데이터는 있으시면 좋은데 현재 상태가 있기 때문에 기존 것은 그렇게까지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만약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으면 틀림없이 부모들이 먼저 저한테 설명을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동이 예전에 너무 시끄러워서 뺐다. 그래서 너무 확 낮췄다. 그랬더니 차긴 하는데 너무 못 듣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주면 그게 이제 매핑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구나라고 정도는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매핑 상태만 알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저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겁니다. 병원에서 꼭 매핑을 해야 되는지 외국에서는 센터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처음에 매핑 병원을 바꾸려고 했지만 상당히 어려웠었고 하지만 그 매핑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다른 데를 이제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런 그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매핑 센터에 대한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매핑을 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이나 뭐 인적 자원도 필요하겠지만 제도적인 것도 또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신기영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주 민감하고 아주 어려운 질문을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 현재 인공아우는 전국의 메이저 병원에서 지금 시술을 거의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술로 그리고 한 1년 동안은 한 10회 정도 매핑을 하고 있는데 그 전국에 있는 대학병원이 사실 바쁩니다. 그리고 그 시술을 하신 분들이 언어 재활이나 청량 재활을 받으러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를 자기 전문 그 센터에 가서 받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민감하고 어려운 질문이라는 게 부모님들은 과연 내 아이가 정말 잘 듣고 있는지 불편함이 없는지 항상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저희 청각 전문 기관이 한 20개에서 30개 정도가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청능 훈련이나 재활 그리고 언어 재활, 언어 서비스를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데서 만약에 매핑을 할 수가 있다면 그런 그 어머님들의 불만 그리고 재활을 하면서 문제점 있는 걸 찾을 수가 있는데 사실 병원에서 병원에 옮기는 거는 지금은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20에서 30개 되는 전문 기관에서는 매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양순 교수님이 얘기하셨지만 저는 좀 제도가 바뀌어서 그리고 매핑을 한 번 하는데 금액이 10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1년에 10번 한다는 건 그것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런 우리나라에 저희 같은 전문 기관이 한 20에서 30개 있는데 그런 데서도 매핑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으면은 아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세종시에서는 청각 장애인 학교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 청강사를 두고 있는데 저희도 전국에 특수학교가 지금 15개가 있는데 15개 그런 그 훈련사를 두고서 그런 매핑을 하게 된다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덜어줄 수 있고 또 그리고 그 언어 재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부모님들도 아마 더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현재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고 전문 인력이 있는 데서는 뭐 전국에 한 20, 30개 된다 그랬죠. 거기에서는 매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매핑 데이터를 같이 그 본인이 다니는 병원하고 공유를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공유에 대해서 이제 아까 얘기를 했었고요. 수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병원에서는 보험 급여가 되고요. 하지만 이런 청근복지관은 요양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또 더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요. 그런 데 대해서는
앞으로 전망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험 수가를 아닌 일반 수가로 해서 가격이 지금 사실 그 병원에서는 그렇게 많이 받아야 되지만 저희 같은 기관에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좀 이 수가를 좀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부모님들도 부담이 덜 될 것 같은데 수가는 그런 보험에서 주는 수가는 못 받더라도 어느 정도만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을 해준다면 그러면은 조금 저렴한 가격에 매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시 저 청원복지관에서는 그럼 지금 현재 급여의 본인 부담금 정도만 받고 매핑해 주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예,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오승환 교수님. 예. 이제 매핑 질문이 다 끝나가는 것 같아서 하나 제가 이제 쭉 드는 생각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탁 선생님께 먼저 여쭙고 싶은데 우리나라 지금 이 매핑을 하시는 소위 청각사 전공하셨죠, 그죠? 매핑을 많이 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각 센터들마다 그러니까 인공화학 클리닉마다 매핑하시는 분들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어떤 전공들을 살펴보면 대학원이나 대학에서 청각을 전공한 사람들도 있지만 언어 치료를 전공한 사람들이 매핑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사람들마다 이 전공이 이제 많이 다르거든요. 한 5, 60명 정도는 있지 전국적으로 않나 오르시는, 싶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이제 센터에서 매핑하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핑은 굉장히 이 전문적인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경험이 많으신 분도 있고 또 좀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하실 텐데 저는 이런 분들의 조금 정기적인 모임이나 아니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거를 학회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든지 청각학회나 이과학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 주제가 이제 표준화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정보의 교환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청각사 분들 아니면 언어치료사가 될 것 같은 매핑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근데 아까 또 처음 질문에 나온 것도 부모들이 집에서 어떤 식의 반응을 가지고 리포팅을 하느냐 비디오를 찍는 게 좋으냐 이런 것도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정보 교환을 통해서 스탠다디제이션 그러니까 표준화된 예를 들어 이러이러한 비디오를 찍어 오세요. 이러이러한 반응을 우리가 원합니다. 이런 식의 어떤 정보를 좀 미리 만들어서 부모님한테도 받고 그다음 그런 정보가 아까 이제 뭐 센터 간에 아니면 병원과 센터 간에 병원과 병원 간에 오고 갈 때도 그게 포함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를 조금 앞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한적인 의미지만 어쨌든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넘어가야 되긴 하는데 시간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일단은 매핑은 사실은 서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더 한다라면 저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재활센터를 건립을 하고 거기에서는 은퇴하신 교수님들께서 같이 조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매핑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저도 하지만 한 시간에 한 명 정말 어떤 애들은 막 2-3시간 동안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병원 시스템상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국립재활센터 뭐 이런 그러니까 호주에는 셰퍼드 센터가 있듯이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 언어치료사도 정말 수십 명 있고 매핑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서전도 있고 그러면서 같이 모든 것들이 공유되면 우리나라도 지금 수술 기술에는 되게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돼 있어서 되게 답답한 거 있었거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외국 사례나 그런 것도 같이 해가지고 또 좋은 제안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내년 한반도 낭천 포럼에 또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6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질문을 읽어보시면 대충 파악하시겠지만은요. 듣기는 잘 듣는 것 같은데 공부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공부를 하는데 정말 다 받아들일까. 혹시 손해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N7의 4개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또
뭐 이런 뭔가 활성화해야 되는 그런 기능이 있는지 이런 데 대한 그런 걱정들이 있는데 난청 아이들의 학습 효과를 위한 기술 개발에 대해서 정성욱 교수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인 학습이 시작되는데 기술을 통해서 학습을 좀 더 커버한다. 사실 그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는 소스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에 듣기 능력, 특히 수용 언어 능력이라고 그러죠. 말 듣기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학교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어릴 때 수술하고 수술 이후의 과정에서 듣기 언어 능력, 표현 언어 능력이 또래 아동들보다 뒤처지지 않는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원시를 해서 충분한 듣기 언어 능력을 습득해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학교에 가게 되면 딱 부딪히는 문제가 소음일 겁니다. 이게 인공화호가 소음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기 N7, N6에 여러 프로그램이 있지만 배경 소음을 줄이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할 수 있다면 뭐 미니 마이크나 FM 시스템을 쓰든지 하고 프로그램 4개 중에 복잡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 정도는 전방 모드로만 설정된 것, 그리고 C 레벨도 조금 높여서,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 말씀만 크고 또렷하게 들리는 그런 모드를 하나만 장착해서 수업할 때는 그걸 켜고 또 수업 끝나면 일반 모드로 전환하고,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공부를 더 잘할 수, 마지막 격이요.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요. 예. 네, 기술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열심히 일단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술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스마트폰은 2년만 지나도 기능들이 막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내부 기기가 이제 들어간 지가 뭐 수년이 됐는데 이거 자꾸 또 발달하는 것이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들이 이 질문에 그대로 녹아 있고 또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0년이 되었는데요. 내 임플란트 유착, 그러니까 재수술할 당시에 유착이 얼마나 심해가지고 수술이 어렵지 않을까. 그 다음에 임플란트 제거할 때 이제 신경일 수도 있고 이제 그 달팽이관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 안에 손상이 얼마나 가고 다시 집어넣었을 때 또 잘 그 기능을 할 수 있을지. 하여튼 그런 것을 또 뒤에 또 뒷 페이지에도 질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저 오승화 교수님께서 재수술 많이 하셨으니까는 대답을 해주십시오. 예, 일단은 지금 성인도 문제지만 이제 특히 소아인 경우에 저렇게 이제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얘가 지금 1살, 2살에 수술했는데 과연 이제 80년간 앞으로 80을 살 텐데 얼마나 재수술이 자주 있을 거고 그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이제 기본적인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인공화호 회사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업그레이드를 하죠.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외부 기기를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외부 기기 업그레이드하고 프로그램을 새로 신고 칩도 바꾸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회사들의 기본 방침은 안에 있는 기계와 호환이 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했지만 지금 그거를 만약 호환이 안 되게 만들면 그 회사 자체가 자기들이 예전에 수술해 놓은 거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심어있는 인공화호는 80년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계가 고장났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염증이 있다든지 해서 재수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재수술의 경우가 과거에 나온 기계인 경우에는 이제 전극이 이제 조금 모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술에 처음에 이제 굉장히 힘들었다든지 뭐 출혈이 많고 굉장히 수술이 크게 하고 그래서 신생 안에 골 형성이 돼 있다. 이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했지만 요즘에 나온 전극들 그다음에 요즘의 수술 방법들을 도입하면 몇 번을 재수술하건 안에 데미지가 가지는, 그러니까 안에 손상이 가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 어쩔 수 없이 기계가 고장 났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건강상의 이유로 재수술을 하게 된다면 뭐 그렇게 문제 삼지 않고도 재수술을 할 수 있고, 단지 기계의 성능이 좋아져서 재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런 일이
앞으로 자주 생겨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있는 기계를 바깥의 기계가 업그레이드 되더라도 80년간 잘 쓸 수 있게 그렇게 회사도 약속을 해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써야 된다고 생각을 오 합니다. 교수님 저 재수술 하실 때 유착이 별로 없죠? 있습니다. 상당히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전극과 그다음에 이 기기 사이를 리드하는 그 선들이 굉장히 묻혀 있고 심지어는 뼈 안에 묻혀 있어서 이 재수술의 기준이 내가 이 기계를 살려야 되겠다. 이 기계를 예를 들어 뭐 위치 이동을 한다든지 이걸 계속 써야 되겠다. 그러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재수술을 해야 됩니다. 제가 뭐 경험하기로 수술 시간이 2배 이상 걸리고요.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재수술을 해도 원의 기계를 살려야 되는 거고 만일 이걸 빼고 다시 넣겠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의 재수술은 뭐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유착이 있긴 있어도 충분히 뭐 의사들은 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극을 빼고 넣었을 때 그러니까 신경이나 달팽이관의 손상은 어떨까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리던 내용인데 과거에 이렇게 울퉁불퉁한 전극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리고 막 전극이 굉장히 빳빳하고 그랬었던 때는 빼는 때 손상이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하는 전극들은 거의 그런 일을 제가 보지 못했고요. 스무스하게 빼고 다시 집어넣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 이제 아까 정성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안에 조직들이 자라고 때로는 뼈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극의 모양이나 크기는 과거에 썼던 것보다 짧거나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요즘에 그런 전극들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절개를 많이 넣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아주 작은 최소 절개를 이용해서 수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또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그런 수술 방법이 조금씩 다를 텐데 이런 그 기존의 흉터를 어떻게 하면서 수술할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한번 오 교수님하고 또 최재형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수술의 원칙은 크게 문제가 없다면 과거에 있는 흉터를 그대로 따라서 수술을 하는 거죠. 새로 흉터를 만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 있는 그 조직들이 혈액 공급이나 이런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엉뚱하게 그렇게 넣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아무리 큰 흉터가 있어도 지금은 아주 작진 않고 저의 경우는 한 5cm, 6cm 정도의 귀 뒤에 절개를 통해서 충분히 재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 흉터 살려서 수술하고 간혹 이제 아주 뭐 특별하게 문제가 돼서 우리가 이제 그 피판이라고 그러죠. 그걸 다시 덮고 돌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잘 상의를 해서 최소한의 어떤 흉터를 가지고 우리가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 교수님. 네, 뭐 저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그 최근에는 이제 기계도 상당히 작아지고 해서 훨씬 더 작은 그 절개를 가지고 수술을 할 수 있고 또 이 이제 수술 상처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 머리카락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수술하고 나서 그런 상처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밑에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재수술할 때 꼭 동일 회사의 제품을 사용해야 되나요? 오 교수님. 그 한쪽 귀만 했을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반대편에 어떤 기계를 가지고 있는지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강의에 길게 설명 안 드렸는데 회사별로 기본적인 자극 방법은 똑같지만 세부적인 자극 방법이나 전극의 길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만일 그 기계를 오래 썼다면 그 전극을 통해서 들어온 주파수 정보가 뇌에 이제 전사가 되기 때문에 그 뇌에 전사가 되는 그 정보도 그대로 가져간 겁니다. 만일 그거를 이제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 바꾸거나 전극의 길이가 다르거나 이제 영어로 allocation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주파수 대역을 주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면 뇌가 다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본적으로는 가능하면 같은 제품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만일 부득이하게 다른 제품을 쓰더라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 뭐 그렇게도 충분히 쓸 수 있고 특히 이제 나이가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또 큰 문제 없이 잘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례를 한번 들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냥 저 대표적인, 그러니까 제가 슬라이드가 없으니까 뭐 구체적으로 잘 보여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최재현 교수님께서 경험하신 사례에 대해서 원인이 뭐였는지 또 어떤 식으로 해결됐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 환자 중에 제일 기억 남는 환자 한 번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아주 어릴 때 수술을 받았는데요. 이 아이가 좀 운이 없어서 그때 이제 한창 문제가 됐던 좀 고장이 잘 나는 그런 그 제품이 들어가서 한 3년 쓰다가 재수술 기계가 고장이 나서 같은 회사 제품으로 이 수술을 했는데 한 또 6개월 후에 그 피부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 또 수술을 하게, 그러니까 재수술의 가장 흔한 원인 두 가지, 기계 고장하고 그다음에 피부 상처 부위의 문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한 그런 고생을 많이 했던 그런 환자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 두 번의 재수술이 있었지만은 큰 문제 없이 잘 듣고 있고, 오성환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재수술 그 자체가 조금 이 수술의 난이도는 증가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대부분 다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아까 앞에 나온 질문 중에 그러면 회사 기계를 바꿔야 되는 경우, 가끔 그런 경우가 불가피하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 경험으로는 이제 어떤 회사 제품을 했는데 그 회사는 꼭 귀걸이형만 해야지 되는데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정말 그걸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기계가 이제 고장이 났을 때 재수술할 때 기왕이면 이 귀걸이형이 아니라 일체형을 해주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회사를 바꿔서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약간의 적응 기간이 길어지기는 하지만 잘 적응을 하게 되고, 단지 이제 그런 수술할 때 제가 점검해 보는 거는 기존의 그 기계의 전극의 길이라든지 굵기가 새로 하는 기계보다 더 가는 경우에는 이 전극이 다 삽입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조심하는 편이고, 그 외에는 큰 문제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트랙이 그냥 유지가 되기 때문에 원래 들어갔던 것보다 가늘고, 그러니까 짧고 그래야지 다 들어갈 수 있겠죠. 네, 다음 질문은 이것도 재수술을 염두에 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재수술을 했을 때 내부 임플란트에 따라 가지고 외부 기계도 바뀌어야 되느냐, 재수술을 했을 경우에. 그리고 이것도 좀 애매모호한 그런 질문이긴 합니다. 내부 기기를 뭐 최신형 거 말고 다른 거 넣기느냐. 하여튼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질문들은 옛날에 보면 지금 인공호흡을 하면은 한 20년 있으면 기계를 바꿔야 된대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루머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기초한 어떤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성욱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내부 기기는 한 번 넣으면 뭐 거의 평생 간다고 생각하는 거고, 외부 기기는 5년에 한 번씩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하나 다양한 거는 그 외부 기기는 자꾸 바뀌어도 내부 기기는 엄밀히 보면 그 안에 이제 전선이 연결된, 어쩌면 전선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거든요. 새로 나오는 것들은 전극이 좀 가늘어져서 상처를 덜 준다, 뭐 자석을 좋은 걸로 바꾼다, 뭐 튼튼해진다, 이런 식이라서 내부 기기를 옛날 걸 썼다 그래서 자꾸 새로 나오는 외부 기기를 쓰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외부 기기의 호환 문제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주 극히 드물다. 한 30-40년 전에 수술한 내부 기기가 아니고서는 최신의 외부 기기를 쓰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재수술한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전 내부 기기를 최신형이라는 걸 쓰기도 하느냐 말씀이 있는데, 가능하면은 최신형을 쓰긴 하는데요. 뭐 신상이면 무조건 다 좋은가, 뭐 그런 명제는 확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극이라는 게 뭐 요랬다가 저랬다가 막 바뀌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히 이유만 없으면 최신형 내지 바로 요 앞 버전 정도를 쓰게 되고, 간혹 와우 고라가 심해서 아주 내부가 좁아져 있고 내부가 저항이 심하다, 그럴 때는 조금 지난 과거형 기구를 쓰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최선이 될 만한 내부 기계를 선택해서 수술하는 그런 원칙을 다들 지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또 비슷한 이제 재수술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수술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평생 동안 지속되는 건 알겠는데, 하지만 어떤 획기적인 신기술이 나오면 그 지금으로도 들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임플란트를 교체해야 될 정도의 그런 어떤 동기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게 언제쯤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그런 것입니다. 좀 모호한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충분히 궁금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경우에도 현재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부담 시 어느 정도일까요? 이건 아까 저 보험 인공화호 지원제도의 변천을 설명해 주신 최종 교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도 예측하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오성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내부 기계를 바꿔야 되는 경우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없었고, 앞으로도 그 내부 기계를 꼭 구태여 바꿔야 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획기적인 신기술, 어떤 것들이 획기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하나 생각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완전 이식형 인공화호가 나온다. 그게 꼭 바꿔줘야 될 만큼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부 기계까지 교체하는 게 원칙이 될 텐데, 그 시점이 언제 될지는 예측하기 힘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경우든지 인공화호가 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선별급여라고 해서 80%를 자부담하게 돼 있어서, 그러면 비용이 2천만 원 가까이 이 기기라든지 병원비를 포함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또 여러 병원 조건마다 달라가지고 그 정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재수술에 대한 어떤 이슈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기계들 중에서, 그러니까 내부 기계들 중에서 아주 초기에 개발된 거 말고는 대부분 다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그 외부 장치가 잘 적용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획기적인 신기술이 적용되기 전에는 안심하시고 쭉 쓸 수 있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이 2개가 남았습니다. 이제 제가 슬기로운 인공화호 사홍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여기 읽어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80년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80년 동안 내부 기기를 놓고 살아야 되는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그 유의할 점들을 정리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쭉 있지 않습니까? 뇌진탕 확률이 높아지나요? 뇌수막염이 걸리면 더 위험한가요? 다이빙은 어떻게 하나요? 물리치료 받을 때 전기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또 열이 날 때, 다리가 다쳤을 때는 CT 현대가 말이 안 되나요? 다 충분히 궁금증을 가질 만한 그런 질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재진 교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가지고 한번 쭉 정리해 주시죠. 예, 우선 외상부터 생각을 해보면 머리를 다치는 것이 이제 항상 위험할 수 있는데요. 소아 같은 경우에는 의자나 테이블 이런데 머리를 다치는 게 특히 이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아들하고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특히나 와우를 가지고 이제 생활하는 소아들은 그런 경우에 어음처리기나 이런데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령기가 되면 가장 이제 두부에 충격이 많이 가해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학령기에 많이 하는 운동은 아니지만 복싱이나 미식축구 이런 거는 거의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그 이외에도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농구, 축구, 야구 머리를 다칠 위험이 있는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항상 위험을 좀 감지를 하고 보호를 하는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롤러코스터 같은 거를 타는 것, 특히 성인에서 이런 것들이 기계의 어떤 위험을 일으키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외부의 어음 처리기가 떨어질 위험은 있겠지만 실제로 내부에 이식되어 있는 와우 기기 자체에 어떤 위험을 일으키지는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오히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전기에 관련된 질문을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가장 이제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정전기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전기는 일반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외부의 어음 처리기에 바로 전기가 통하면 이 맵이 지워진다든지 아니면 맵에 영향을 받거나 할 수가 있어서 어음 처리기에는 기본적으로 전기 충격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이런 전기 충격, 정전기도 뭐 일종의 전기 충격인데 반복되는 전기 충격이 가해지면 맵이 이제 손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전기를 생활 속에서 좀 방지하는 장치들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볼 수 있는 플라스틱 미끄럼틀이라든지 덤블링이라든지 풍선을 가지고 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의외로 정전기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주의해야 되겠고 정전기 방지용 스프레이나 혹은 가습기 그리고 컴퓨터 스크린에도 정전기 방지 장치 이런 것들을 부착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뇌수막염에 대한 걱정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과거에는 뇌수막염이 종종 있었고 특히 일부 지금은 없어진 단종된 기종에서는 기종 자체에 뇌수막염의 그런 위험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일은 없고 다만 수술 전에 이런 뇌수막염 특히 폐구균 백신 같은 것들을 반드시 맞도록 하고 있고 수술 후에도 그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그런 백신은 다시 한번 추가 접종을 한다든지 해서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그런 균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MRI, CT, 엑스레이 같은 것에 대해서도 역시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예기치 않게 그런 촬영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MRI는 과거에는 좀 제한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뭐 싱크론이나 혹은 6 시리즈, 뭐 612, 62, 632 같은 그런 시리즈들은 3테슬라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버전은 회사에 관련 없이 1.5테슬라 정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것이 아무런 전처치를 하지 않고서 하는 것은 아니고 3테슬라가 가능한 기종이든 1.5테슬라가 가능한 기종이든 수술한 병원에서 수술한 의사 혹은 수술한 과에서 항상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붕대를 가지고서 압박을 하는 그런 전처치를 해서 기기가 MRI를 찍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위치가 변경이 된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EMR 전자 의무 기록을 사용하는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이런 환자 얼러트가 반드시 뜨도록 해서 그런 MRI를 찍거나 할 때 반드시 주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엑스레이나 CT는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심지어 의료진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외부 어음 처리기에 약간의 손상을 입힌다든지 매핑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을 지우거나 혹은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촬영할 때 어음 처리기는 반드시 제거를 하고 찍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엑스레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한꺼번에 노출이 될 수 있는 여행인데요. 여행할 때 엑스레이나 정전기에 노출되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되고 저희가 이제 그 보안을 통과할 때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그 검색대에서 이제 항상 문제가 되죠. 그래서 검색대에서 이 외부의 어음 처리기를 제거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보안 요원에게 그것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보안을 통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배터리는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의학적인 응급 상황 같은 것에 대비를 해서 그런 CT나 MRI 같은 거 찍을 때 주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와우를 사용하는 사용자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어떤 표식 같은 것을 환자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다니시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정리해서 감사합니다. 그냥 이제 여기 질문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십시오, 송재진 교수님. 예. 머리를 부딪히면 뇌진탕 확률이 높아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리치료 받을 때 물리치료 받을 때 전기치료를 하면 안 되나요?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가전 제품이 문제가 되나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료가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열이 날 때 인공호흡 외부기를 달고 있어도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네, 다 이제 그 질문하신 것은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12가지 질문을 쭉 오늘 진행을 했고요. 네, 하여튼 약 5분 정도에 걸쳐서 뭐 또 조금 더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면 딱 5시 반이 될 것 같습니다. 오승화 교수님. 예, 그 슬기로운 사용해서 그
일단 하나 이게 많은 외부에 알려지기를 인공화호가 뇌수술이다 이렇게 알려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화호의 수술 테크닉 자체는 우리 흔히 하는 귀수술 거기 뭐 중간 정도의 단계고요. 그래서 이게 뭐 뇌를 연다든지 이런 식으로 잘못 알려진 거는 조금 바로잡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사용하면서 가장 많은 부분 제가 닥치는 거 하나가 지금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환자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말한 대로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이게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 생돈을 내고 다시 그걸 구입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애가 왔는데 자석이 튀어나왔어요. 날아갈까봐 엄마가 자석을 굉장히 센 걸 쓰고 가까이 해놓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것 때문에 피부가 얇아져서 자석이 튀어나왔습니다. 많은 문제가 자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 보호자한테 말씀드리지만 특히 아주 영유아인 경우에 특히 그렇죠. 머리 감기고 할 때마다 거의 빨개지는지 항상 확인을 꼭 해주십시오. 애들이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또 이게 비싼 기계니까 이거 날아갈까봐 자석 완전히 붙이고 뭐 이런 과정에 피부가 약해지고 자석 세기 때문에 피부를 뚫고 나오고 하는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병원에 가셨을 때 뭐 의사 선생님이나 청각사나 언어치료사 선생님하고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또 회사랑 연락해서라도 적절한 자석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거 꼭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패널리스트 중에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해주십시오. 저도 그 슬기로운 사용 중에 한두 가지 경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전기 소작기 수술할 때 그 조심해야 된다는 게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이제 인공화호 수술을 특히 이제 중이염을 앓고 난 다음에 인공화호 수술한 분들 중에 이 가까운 이비인후과 가서 귀지를 제거하다가 인공화호 기계를 같이 제거한 경우가 가끔 저는 심심치 않게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꼭 이 귀환에 무슨 치료를 받을 때는 원래 수술 받은 병원에서 좀 받았으면 좋겠고 아까 이제 질문 중에 그 학습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릴 내용은 인공화호 수술을 받고 나서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뭐 소리 듣는데 크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걸로 만족을 하거나 또 언어 발달이 뭐 정상 범주에 들어간다. 이걸로만 만족하다 보면 정말 더 중요한 인지 능력이 제대로 발달하는지 그러니까 조금 더 고차원적인 목표를 가지고 평가도 인지력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초창기부터 꾸준하게 받아서 인지력이 뭐 소리는 다 듣는데 인지력 발달이 보통 애들보다 늦다. 이럴 경우에는 언어 치료라든지 매핑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초기부터 잘 해야지 나중에 학습 능력이 보통 애들보다 떨어지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슬기로운 인공화호 생활백서라는 그런 주제로 시행한 한반도 난청 포럼에서 이제 패널 디스커션에서는 이렇게 매핑, 재수술, 그다음에 안전한 인공화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생활에 대해서 쭉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그 토론들을 하였습니다. 만족할 만한 대답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포럼을 통해 가지고 저 인공화호를 오랫동안 그리고 잘 사용하시면서 또 게다가 슬기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패널리스트들 또 그 구호 한번 외치고 오늘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인생 백서. 예. 예,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지금 채팅창에 보면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은 시간 관계상 그 답변을 다 못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못한 거는 추후 이제 저희가 복지관 통해서 회신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2021년 한반도 난청 포럼은 정말 이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그 직접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모시고 진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반도 난청 포럼은 주제가 인공화호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난청 및 청각 장애인들을 가진 다양한 그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장님께서 인사말로 해서 오늘 2020년 한반도 난청 포럼 슬기로운 인공화호 생활백서를 마치겠습니다. 네, 하여튼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패널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포럼을 통해서 또 저희가 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청원복지관이 함께하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난청인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또 그러한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내년, 내후년 이렇게 쭉 이 한반도 난청 포럼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연자분들, 패널리스트들 그리고 쭉 지켜봐 주신 청중들에게 감사드립니다.